오늘은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정리해둬야 할 세금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명절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은 설에 이렇게 뭐 용돈도 주고받기도 하고 뭔가 현금이 조금 더 오가는 이슈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같은 거를 함부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빌려드리거나 빌려받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어요. FIU. 불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민님께서 저한테 이체를 한다는 건데 1,000만 원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요. 근데 뭐 사정상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금액도 크고. 두 번째, 금액을 낮춰요. 900만 원. 그럼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네. 뭐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의심 거래라고 해가지고 또 신고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1차 필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걸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해답은 얼마냐면 999만 원이에요. 이론상. 그런데 지금 뭐 또 여기까지만 보고 딱 이제 됐어 하고 이제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왜 그러냐면 999만 원 한다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고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990만 원을 매번 보내요. 그럼 이제 의심 거래로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의심 거래가 만약에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뭐 주식을 사, 부동산을 사. 그런데 나는 소득이 좀 없거나 작은 사람이야.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샀지?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완벽하게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다 보니 좀 편의상 오고 갔다. 뭐 내가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좀 우회 방법으로 증여하려고 했다. 그럼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런 경우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체할 때는 안 걸려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세무서 과세당국이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가장 결정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거 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6억이 다 넘죠.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이 다가오면요. 부모, 친지 간에도 이렇게 용돈을 좀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데 우리 조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좀 모호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세뱃돈으로 얼마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5만 원 정도는 그쵸? 그냥 충분히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만 원짜리를 주면은 조카 얼굴이 표현이 안 좋겠지. 맞죠? 만약에 5만 원짜리가 만약에 2장이 들어가면 약간 이제 그 부모님이 야, 뭘 이렇게 많이 하니 하면서 살짝 조안하겠죠. 자, 그런데 초등학생 애한테 100만 원을 준다. 이거 약간 좀 과하죠. 자, 그럼 여기서 과하다 그렇지 않다 기준이 뭐예요? 그냥 우리 경험치잖아. 이게 사회 통념상이에요. 되게 모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내용으로 다시 갑시다. 돈을 주는 것 자체는 걸릴 확률이 매우 낮은데 만약에 이거를 할아버지가 너무 손주를 사랑해가지고 100만 원을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00만 원이니까 처음에는 신고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 의심거리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약간 필터가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애가 한 5억짜리 집을 하나 탁 사버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딱 감이 오죠. 그러면 야, 이 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이 주택 취득자금으로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그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얼마까지 잡히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명절은 사실 뭐 1년에 2번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 용돈 그럼요. 주고받고 이런 거는 상관이 그럼요. 없다는 거. 그런데 시기나 결과가 뭔가 행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궁금한 건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일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해요. 그런데 사전 연락 없이 곧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누가 봐도 증여가 명백한 거야. 증거가 있는 거야. 많이는 없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오면 거의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전 시간을 내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세무대리인,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해버리고 아까 제가 자금 조달에서 어떤 연락이 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소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한테 뭐 1억, 2억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럼 이게 너무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 신고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파생시키면은 대출을 받으십시오.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이제 소득 있는 직장인이다. 그럼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증빙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돈 있는 분들이 대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깔끔하거든. 그런데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모 자녀 간에 돈이 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도대체 우리의 이런 소소한 거래들을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 간에 돈 거래한다는 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워낙 건수가 많을 거잖아요. 아무리 국세청이 슈퍼컴퓨터가 되어서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단계 필터가 있어요. 1단계 필터가 뭐냐면 우리가 월급 예를 들어서 받으시죠? 네. 그러면 세금 떼고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또 세금을 내잖아요. 그게 1단계예요. 사업소득, 개인소득세 아니면 법인세.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자녀한테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상속증여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상속증여 같은 경우에 사실 다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은밀하게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 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드러나지 않겠죠? 빙산의 어떤 일각 이렇게처럼 이걸 잡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뭔가 이렇게 증여하고 싶다. 잘 살라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라 그래.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끝내버려. 안 되잖아. 그게 뭐 주식이 됐든 우량주 혹은 부동산이 됐든. 자, 이게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3단계인데 내가 어떻게든 은밀하게 준 돈은 어디서 드러난다? 자녀의 자산 취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세청이. 오케이. 우리는 그 전에 뭐 100만 원을 줬든 500만 원을 줬든 신경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 자녀 이름으로 뭔가 사면 우리가 그때 보겠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필터가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 방법이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P가 property, 자산, 그리고 C가 이제 consumption, I가 income인데 해당 사람의 5년치 데이터를 봅니다. 급하게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치 데이터를 봐가지고 어떤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지 봐요. 그리고 어떤 소비 지출이 있었는지 봐요.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내가 집을 한 30억을 사고 카드 쓴 거라든지 해서 한 5억 정도 썼다고 합시다. 근데 5년 동안 내가 받은 연봉이 1년에 1억에서 5억이야. 그럼 35에서 5를 빼면 30이 남죠. 그럼 누가 봐도 이거 좀 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플러스 30억, 어떤 사람은 플러스 3억이야. 그러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3억짜리를 먼저 가야 돼요? 30억짜리를 먼저 가야 돼? 30억짜리. 빙고. 답이 명확하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죠. 선생님 연봉이 1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외여행도 가시고 3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냥 들이밀어 버려요. 그럼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돼. 내가 입증을 못하니까 여기서 세금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자, 일단 첫 번째가 있는데 금액이 작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드신 거야. 넘어갈 수 있다. 보통 그게 한 10년에서 한 15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이걸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적발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낳은 자녀한테 돈을 주는 부분도 어떻게든 또 절세를 하기 위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조금 안전하게 문제없이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도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이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다. 빌린 거다. 자, 이걸 내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증거가 중요해. 증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뭘로 평가를 합니까? 자, 한번 가슴을 열어봐. 이게 아니고 평소에 했던 행동들, 뭐 문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거 증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때부터는 잠깐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 관계를 끊어야 돼. 잠깐.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나를 돈 빌려주신 분, 돈 빌려간 사람.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차용증 쓰게 안 쓰겠어요? 써야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자 받겠어 안 받겠어? 받아야죠. 우리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환하는 기간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너무 길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동안 5년? 길어봤자 10년. 내가 봤을 때는 10년 넘어가면 안 돼.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5년.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 3년. 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이거 2억에 대해서 증여로 우리는 본다. 추정한다.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게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차용증. 그리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자 우리가 4.65는 못 드렸지만 10만 원이라도 드렸어. 계좌이체하면서 메모에다 적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여기 차용증에 5년 후에 이 집을 팔아서 갚기로 딱 쓰는 거야. 특약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빌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하려고 말로 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없잖아요. 나한테 꽃 한 번도 안 주고 문자도 안 보내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증거를 남겨야 된다. 특히 조금 여기서 이제 스킬이 들어가면 저는 무이자라 하더라도 이자를 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정말 빌려서 이자라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문이 어떻고 무이자가 되고 유튜브에서 내가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드려라. 그러면 그게 깔끔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도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푸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혼부부가 전세 뭐 3억을 가요. 그럼 현금 3억 없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2억 하고 너가 1억 해서 하자. 근데 계약서가 이제 자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 때 그냥 3억이 고스란히 자녀한테 가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말 고액 전세 그런 게 아니면 보통은 넘어가요. 된다는 게 아니고 정서상 부모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의 20% 혹은 2억보다 낮은 금액에 대해서 증빙이 안 됐다. 그 정도는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8억을 해볼까요? 8억? 8억에 20%면 1억 6천이잖아. 그리고 절대 금액 2억. 둘 중에 낮은 금액은 1억 6천이죠. 근데 내가 뭐 증빙을 못한 게 한 1억 정도 있다고 해봐요. 그 정도는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8억을 내가 집을 취득을 하는데 2억 정도를 내가 뭐 증빙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좀 증여로 봐서 좀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증여 추정 배제인데 이거는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이다. 5천만 원까지는 안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증여재산 공제 우리가 5천만 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 해서 뭐하냐.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요. 30에서 40세는 주택은 한 1억 5천, 기타 재산과 채무 상환은 5천. 그래서 한 2억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5천까지 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보통은 안 본다. 그리고 40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주택은 한 3억까지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재산 1억, 뭐 채무 상환 5천 해가지고 총액 한도가 4억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안 본다는 거지 증여가 명백하면 당연히 증여세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계좌 이체라는 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뭔가가 찍혀 있고 뭐 지출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남기지를 말자 해서 금고 안에 현찰로 집에 두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금고가 그렇게 또 매출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돈을 빼돌린다고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자기 자본의 항목 5번을 보면은 현금 등 그 밖에 자산이 있거든요. 이거는 돈 뭉쳐, 돈 뭉치. 근데 돈 뭉치가 이름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현금 1억을 빼서 놔두고 내가 1억을 가져가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 썼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증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고 역시 PCI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뭐 현금 한 500, 1000 정도를 내가 뭔가 사면 물타기 날 수 있겠지. 그런데 야 이거 누가 봐도 소명이 잘 안 되는 금액이 커. 그러면 이때는 좀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번 돈을 가족에게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좀 주는 거는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정말 세게 이렇게 걷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솔직히 좀 답답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가 집을 사서 양도 차익이 3억 정도 되면 세금이 1억 정도 나오거든요. 5억이면 한 2억 가까이 나오고. 근데 말이 그게 1억, 2억이지 고지서를 딱 받아들잖아요. 숨이 정말 허걱해요. 저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단순히 법 조문에 있어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논의가 충분히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제방님께서도 짚어주실 부분이 새해 들어서 뭔가 또 달라진 게 많기 때문에 뭐가 조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분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뼈대를 먼저 봅시다. 자, 취득 단계 바뀌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 1%에서 최대 12%까지 가버리거든요. 다주택자는.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약간 멀단 말이야. 나한테는 0에서 1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과 해당 없다.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 내 형편에 맞게. 자,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 이번에. 취득세, 주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 원래 기준시가 1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2억으로 올라가요. 2억으로 올라가면 얘는 취득세에서 중과가 안 들어간다. 근데 지방주택만 해당이 돼. 근데 지방에 광역시 있죠. 다 들어가요. 그럼 시가 한 3억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혹시 내가 내 집 마련을 이미 했어. 근데 만약에 이걸로 내가 좀 취득세 부담 없이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서울에 자가집이 하나 있고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갭 투자를 하나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를 더 사면 3번 주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최소 8%가 나와버려요. 나는 1에서 3%에다 갑자기 8% 내면 못 하잖아요. 자, 그랬는데 만약에 지방 1억이 아니라 지방 2억을 내가 만약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산다. 8%가 아니라 그냥 기본 수율 1에서 3% 나옵니다. 그런데 6억 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1%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좋은 물건이라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취득세 중과 제외 1억에서 2억 올라가는 거 지방주택이지만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끝났죠. 이제 보유세 별로 변한 거 없다. 그리고 내가 1주택이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4월 달에 나와요. 그거 보고 작년 대비 얼마나 올라는지 내려가는지 보시고 보유세 내가 그냥 얼마나 부담할지 보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은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6월 1일 되기 전에 팔겠죠. 그러면 나는 그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나는 언제 사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 시장에는 아까 우리 38억에서 30억 그런 물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고가주택
다주택은 아니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협상권이 있잖아요. 좀 이왕이면 저렴한 금액으로 내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찾으시면. 그럼 이제 마지막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는 변화되는 건 없는데 하나 좋은 사실은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이제 연장이 돼요. 그래서 26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중과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1년 시간 버는데 한꺼번에 다 팔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팔면 전부 다 더해서 세금을 좀 세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올해 정리를 할 거고 상반기에 아까 보유세도 피하면서 6월 1일 전에 매도를 할 물건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대출 규제 풀리고 있잖아요. 좀 막 영업 굉장히 많이 해요. K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 생활안정자금 1억이었는데 10억까지 늘렸어. 자, 그러면 괜히 어떤 세무적인 리스크를 쓰면서 차용증 굳이 쓰지 말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올해 상반기야. 그런데 물론 당연히 뭐 연끌 해라 뭐 아무거나 막 사라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현장을 지금 많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양도세를 내면 예를 들어 우리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분납을 하거든요.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분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그럼 1,500, 1,500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현금 1,500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카드 할부로 해.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뭐냐? 납부 유예 신청이라는 게 있어.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저희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좀 나눠서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최대 7개월인가 9개월인가까지 이렇게 나눠서 좀 늦게 할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워낙 힘드시고 직장 뭐 분위기도 좀 쏙 좋지 않잖아요. 뭐 정리해고도 많이 있고 하니까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하면 거기 고지서에 담당자가 나와요. 그럼 그 담당자분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세무공무원이 아마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가 주택을 사면 최소한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년 미만 양도세 70%, 1년에서 2년 60%. 이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속세 부분을 이제 가끔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속세. 작년 정부에서 이제 상속세 개편을 해서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결론은 된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천만 원인데 이게 벌써 20몇 년간 바뀌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뭐 5억으로 하고 야당에서는 뭐 아니다 그냥 일괄 공제로 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2월 2일 날 야당에서 그냥 없던 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그 상황이 터진 거야. 계엄 그 탄핵 이슈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논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여부라든지 정권 교체 여부 그리고 이제 항상 매년 7월 달에 개정세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의 자산을 막 갑자기 2배, 3배 늘릴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부를 해야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증여나 상속하실 때 감정평가 받으십시오. 이제 감정평가가 있으면 그걸 좀 우선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해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준시가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충격이 덜해요. 앞으로는 감정평가 받는 일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막 이러잖아요. 이 현상은 계속해서 여전히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만의 강남을 정하셔야 된다. 내가 똑같이 3억이 있으면 이 3억을 가지고 내가 실거주가 급하신 분들은 대출을 좀 잘 활용해서 내가 출퇴근이 좀 용이한 곳으로 내가 당장은 좀 임차로 있어도 되고 뭐 자녀도 없으니까 조금 고생할 수 있다.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세를 끼고 사두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측면에서 달라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 저희가 또 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특히 우리 신혼부부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은 결혼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세액 공제라는 거 뭐냐면 세액 이꼴 세금이거든요. 세액 공제는 그냥 세금 자체액이 줄어드는 거야. 소득 공제는 그 과표가 줄어드는 거고 세액 공제가 1인당 50만 원인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혼인을 하신 경우에 최초 한 번만 받습니다. 뭐 재혼 초혼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이면은 혼인 신고하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가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이게 한 10만 원씩 더 추가되는데 첫째 아이는 25만 원 세액 공제, 둘째는 55만 원, 그리고 셋째가 9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즘에는 뭐 셋째까지는 힘들고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되는 거 아시죠? 청약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25만 원, 55만 원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아쉽다고 하는지 아세요? 10만 원이 늘어나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세액 공제는 그냥 25만 원, 50만 원 그 금액 자체를 내가 세이브 받는 거잖아요. 소득 공제는 과표를 줄이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연봉이 한 5천 정도 되면은 한 24% 정도 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 정도 과거에 자녀 소득 공제였거든요. 그럼 내가 150이 과표가 빠지니까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 24로 한번 곱해보세요. 단순 계산도 한 30만 원이 넘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득 공제를 받으면 30만 원 얼마를 세이브가 됐어. 근데 이걸 15만 원으로 내려놓고 10만 원 올렸다고 25만 원 된다고 한 거야. 자
자, 그러면은 나는 직장인들은 합법적으로 내가 3, 40만 원을 세이브가 됐었는데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죠. 갑자기 이게 일괄 우리 부장님도 똑같이 25만 원, 사원 대리도 똑같이 25만 원이야. 그러면 저소득이 좀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저직급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합법적으로 나의 재산을 뺏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자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100분 토론하는 거지. 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저소득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세수가 펑크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 다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어떤 부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약이나 대출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도 혼인신고를 조금 약간 늦추는 게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가 나올 때까지는 좀 늦추는 경우가 많고, 좀 심한 경우에는 애가 학교 입학할 때까지 늦추는 분도 제가 봤는데 조금 그거는 약간 좀 그렇더라.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금 내고 나니까 정말 통장에 돈이 없어요. 현금이. 분명히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건 있어요. 이게 세금은 세법을 근거로 하잖아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해요.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세액 감면이라든지 소득공제라든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죠. 일도 해야 되는데 부장님 눈치도 봐야 되는데 내가 연말정산 홈택스 가서 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힘드시더라도 좀 공부를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전략을 좀 잘 세우시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선행학습 안 하고 의대 갈 수 있나 지금?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내가 매수하겠다.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뭐 금리도 있고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심리야, 심리.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랑 앙숙인 김대리가 돈을 벌었대. 주식으로 혹은 부동산으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뭔가 내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세금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지금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사실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지금 영상에 나온 것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는 7, 80%는 해결됩니다. 새해 되고 나서 상속이 됐든가 혼인이 됐든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될 여러 사건들 때문에라도 또 세금 공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애주기라는 라이프 사이클 아시죠? 가장 첫 번째 이벤트가, 큰 이벤트가 뭡니까? 자산 관련해서 결혼하는 거죠. 두 번째가 애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가 있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 집 마련, 그리고 그때 좀 딜레이 되더라도 애 낳으면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그런 가족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볼 수 없었던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집을 막 마련을 해요. 어떻게든 막 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좀 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방 3개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방 4개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방 4개로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나도 이제 늙고 병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내가 수익형 가면서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할까 법인 사업자를 할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생애 주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걸 좀 미리 알고 대응하시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니 나한테서 가져간 세금이 얼만데, 아니 이렇게 집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3번째 세수 펑크라고 하는데 왜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제방님? 일단은 뭐 세수펑크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 100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100이 안 거치는 거예요. 80만 거치는 거죠. 근데 내가 100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0을 또 쓰겠죠.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게 이제 세수펑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계비 또 너무 많으면 문제인 것처럼 국가도 이런 채무가 많아지면은, 그리고 내가 수입 지출 이게 틀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혹시라도 뭐 예전처럼 IMF가 오거나 뭐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 신용도도 떨어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이거 규모가 벌써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막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장률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럼 현재 정부를 보자고요.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분배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좀 이렇게 감세주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또 정책을 하는 정치당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세수펑크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어느 게 다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배 위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야, 너가 이번에 시험 공부를 잘해서 90점이네? 반에서 1등이야. 1등인데 2등하고 3등이 점수가 30점, 40점이야. 너무 낮아. 네 거 점수 10점씩 해서 40점, 50점 만들자. 그래도 넌 70점이니까 1등이잖아. 자, 그러면 지민님 같은 케이스는
그래요, 내 20점 주세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이걸 하자는 쪽이 풀자는 쪽이고, 아니다, 공부하지 않았냐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놔둬야 된다가 이제 반대의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정치와 연관된 이런 세금 정책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사실 요즘 기업들 많이 힘들잖아요. 저조한 어떤 기업 실적 탓에 법인세가 좀 감소해서 또 영향을 받은 것도.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들이 그냥 뭐 평균 이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우리는 좀 자율적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거를 대신해 좀 밑으로 가게끔 좀 풀어라, 이런 거라면 괜찮아. 그런데 요즘에 제 주변을 봐도요,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든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정부든 좀 이렇게 펑크가 혹시라도 계속 누적이 된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으로 하는데, 염려되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의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세 개잖아요. 그럼 이걸 결정하는 게 정부고, 그럼 나머지가 가계, 기업이잖아. 근데 기업이 힘들어서 뭐가 안 돼. 그럼 나머지 누구 남아요? 가계잖아. 그럼 가계는 또 뭐가 있어요? 직장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만만해요? 직장인. 유리지갑이라 하잖아. 왜냐하면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싸움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파이를 일단 키워놓고 나눠 먹어야 되냐, 아니면 야 있는 거 나눠 먹어야 되냐, 이건 된데, 저는 굳이 하자면은 일단은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창의성을 좀 존중하면서 현대 국가들은 수정자본주의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왜 일반인들은 약간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냐면요, 내 세금 더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 맞아요. 생각부터 먼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분 토론에 이런 주제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비과세가 수년간 9억이었다가 12억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10몇 년 만에.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돼요. 왜 12억이냐? 15억도 있고 20억도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9억이었냐? 이거는 넌 어피셜하게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해한 건데, 당시 서울 아파트가 4억 4천에서 평균이 2008년도가. 그럼 9억이라는 거는 9억짜리 아파트는 아파트 2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넘잖아요. 근데 고가주택이 12억이래. 이건 좀 그러면은 이제 누가 봐도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한 15억 정도 합시다, 이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줄어드니까 부자 감세다,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이게 우리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이 적자가 됐을 때 그럼 정말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보료가 계속 재정 적자가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 가입자들 뭐 일부 자동차 같은 건 조금 빼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본 직장 가입자는 좀 약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피부 양자도 좀 더 엄격하게 보고 그러는데,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운영 자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들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좀 빈다고 하니까 그런 것부터 좀 잡고, 있는 것부터 먼저 잘하자. 세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허투루 쓴 세금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분배하는 쪽에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냐면, 누가 분배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믿을 수 있겠냐고요. 고양이한테 잘못하면 생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는 학문이 재정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막 해보면은 이제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하는데, 사회적 순손실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거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특정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제대로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기관 끼고 하는 거, 기부한 거 절반 정도밖에 안 가요. 왜냐면 그거 하시는 분들도 관리비가 필요하고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적 손실이, 물론 이제 더 많은 이제 좀 어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이런 건 있겠지만, 분명히 그 중간에 어떤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나라가 좀 불안정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 불안해서 착실하게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왜 나는 그냥 예적금만 했는데 이런 세금 폭탄 맞을 일이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네시스 박이라는 개인으로 뭔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항상 소득세라는 법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 소득세법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이자냐 배당이냐 뭐 연금이냐 근로냐 이걸 꼭 나눠요. 이거 이제 소득 구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예적금을 착실히 넣고 있다. 그럼 그 이자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주식을 했는데 배당을 받았다. 배당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게 금액이 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래요. 내가 적금을 해가지고 이자가 100만 원이 됐는데 딱 받아보면 100만 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먼저 떼고 남은 걸 나한테 주거든요.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 세율이 14%예요. 근데 지방소득세 항상 우리는 10%가 붙는데 그게 이제 15.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4를 그냥 내고 뭐 예적금 하거나 뭐 금융소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커지잖아요. 2천이 초과되잖아요. 자, 그럼 갑자기 얘가 얼굴의 색이 바뀝니다. 자, 2천이 넘어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박민수라는 제네시스 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소득 너 있지? 우리가 다 더할게. 이걸 어려운 말로 종합과세라고 해요. 이게 종합선물 세트 아시죠? 이거는 세금 선물이야. 과세당국 입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다 과세할게. 그러니까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을 다 더해버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금융소득이 2천 초과됐잖아요. 내가 한 연봉이 한 5, 6천 정도 된다고 해보자고요. 보면 대략 한 35% 구간이 될 거야. 그러면 이 35%라는 숫자는 아까 14%보다 많아져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아니 이걸 왜 그러면 더해서 종합과세를 하냐? 난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박민수라는 사람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더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인 이름으로 다 번 거니까. 그런데 이자하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저축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2천까지는 우리가 높은 세율 안 할게. 14%만 할게. 근데 2천 넘어가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이제 안 내는 방법이 있냐 물어보는데 안 내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융소득은 뭐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해당 소득에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요건들이 조금씩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기타 소득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내가 2천에 딱 맞추면 15.4로 딱 분리과세 끝나는데 2천만 원 조금 넘으면 다 종합과세 돼버리잖아. 그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내가 분산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 금투세라고 하잖아요. 이슈가 많았던 게 이건 이제 다 더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과거에 세무사 공부할 때 분노를 참지 못했죠.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니 제가 또 사실 또 화가 나는 게 그 세금은 보통 이제 뺏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금 또 뜯어갔어, 뺏어갔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그러면 가져갔으면 또 여기서 또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금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서 세금 포인트라고 딱 하면 조회라고 메뉴창이 바로 떠요. 그럼 그거 누르면 곧바로 나오거든요. 인천공항에 세금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대요. 5포인트면 거길 쓴대요. 그리고 이제 납부 유예 신청 같은 거 할 때 담보를 맡겨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너무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걸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쇼핑몰도 있어. 홈택스에서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챙겨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거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 포인트에 대해서도 제방님도 최근에 지금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실행률이 거의 0%대래요. 제가 이제 세금 포인트 자체에 대해서 안 거는 몇 년 돼요. 근데 어디 써먹을 때가 있겠어라고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 영상 끄지 마시고 국세청 로그인 하셔서 세금 포인트 꼭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부에 출연해 주셔서도 알려주시고 유튜브에서도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계신데 정말 제방님의 몸으로 체험해서 얻은 모든 정보들을 다 주시고 계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나름 약간 보람도 느끼죠. 특히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댓글로 요 영상 때문에 세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꼈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라도 이렇게 좀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세한 상담은 당연히 세무사님하고 하고 신고대행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 떠들기라도 하면 아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만이라도 하자. 이게 나의 역할인 것 같다. 2025년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